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어과 손흥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혹시 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닥 제가 잘생긴 얼굴이나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뜯어먹을 게 없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제가 원래 올해 대치동 첫 설명이라 어머님들 처음 뵙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간질간질해요.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셔서 저한테 듣고 가셔야 되는 거는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제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39쪽에 걸쳐서 만들어 놨고, 제 수업을 듣는 방법, 그 홈페이지 가입해서 수업 듣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 강의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복습 강의, 뭐 이런 거 절차, 그 수업 커리, 뭘 가리키는지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숙제도 나가고 어떻게 커리도 이루어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만 보셔도 사실은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회를 좀 듣고자 하는 거니까, 어차피 어머님들 또 대치동에 많이 또 그 설명회 또 다니실 거 아닙니까? 저 말고도 다른 국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수업 강의 들을 건데, 그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와 달리 일단 첫 번째 내신고사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봤던 국어 공부와 고등학교 때 다루고자 하는 국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내신고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내신고사를 봤는데 국어를 곧잘 했습니다. 뭐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국어는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가서 국어 잘하겠지 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진짜 못합니다. 얼마나 못하느냐, 그냥 속된 말로 깡통이라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가 없어요.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은 잘 볼 것이냐? 근데 올해가 수능이 국어가 쉬웠죠.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국어는 수능이고 뭐고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신 국어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수능 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를 놓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가장 좋은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수능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신 국어든 수능 국어든 뭐를 잘하면 되냐면 국어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 국어를 열심히 하면 내신 국어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신 국어 됐든 수능 국어 됐든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국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어가 독립된 학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어는 얘도 독립된 학문이니까 뭐가 있느냐? 개념과 이론이 있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제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제 이제 1년 선배죠. 친구들한테 모니터링을 매년 합니다. 할 때 이제 물어보죠. 얘들아,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니? 그랬더니 첫 번째, 그렇죠, 지문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 나와 있는 지문에서만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지문의 양도 늘어나지만 외부 지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교과 외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선지나 보기박스나 심지어는 교과 지문에도 포함시켜서 문제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낯선 시, 낯선 문학,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죠. 두 번째는 1, 2, 3, 4, 5번 선지가 중학교 때는 답이 명확하거든요. 얘는 오답이고 얘는 정답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답이 될 만한 선지가 함정선지를 하죠. 그게 두 개, 세 개 나옵니다. 그럼 얘도 답 같고 얘도 답 같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찍신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찍시를 외쳤는데 그놈의 찍시는 꼭 배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틀려갖고 엄마 국어 너무 이상해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국어 좀 공부 좀 했다라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관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서 빠지느냐? 시 쪽에서 빠집니다. 근데 내신에서 그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틀리는 거 어디서 틀리느냐? 시에서 틀려요. 소설 거의 안 틀립니다. 어디서 틀리냐? 문법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을 누가 잘하느냐가 내신고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1학년 내신고사 판가름을 짓는데 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는 감상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거든요. 감상을 해야 돼. 내가 느껴야지 이 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하고 감상을 하자고 하는데 내신고사나 수능을 해서 시를 감상했다가는요 완전히 망합니다. 왜 망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 맞지만 저렇게 해석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어가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상하고 저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답 하나를 추출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 하나. 1, 2, 3, 4, 5번 선지가 있으면 어머님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전교생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내신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국어 시험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수능을 보면 수능이 45문제가 나왔을 때 뭐 문학 문제가 나오든 독해 문제가 나오든 그것이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다면 얘도 답이 되고 쟤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어 수능 문제 역대 수능 문제를 통틀어 봐도 답이 두 개인 경우는 없었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300명의 학생들이 내신고사 보는 학생들이 수험생 50만 명의 학생들이 정답으로 인정한 보편 타당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얘는 정답이고 얘는 왜 오답이냐 이거죠. 얘도 정답 같고 얘도 정답 같은데 그 우리 아이들은 얘도 정답 같고 얘는 오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찍신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는데 찍신이 항상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국어라는 과목도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답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기준을 모르니까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국어라는 영역이 뭐 문학이라는 영역도 있고 문법이라는 영역도 있고 뭐 언어와 매체도 있고 합법과 작문도 있고 독해, 독서 독해라는 비문학 독해도 있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전부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객관적 합리적 분석입니다. 감상이 아니죠. 이 분석을 해야 정답 하나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정답 찾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답을 선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이유, 궁극적으로 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를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든 상관이 없죠. 그게 문학 지문이든 문법 지문이든 그게 독서 독해 지문이든 지문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1, 2, 3, 4, 5번 선지에서 얘가 왜 정답이고 얘가 왜 오답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보기 박스가 나오면 이 보기 박스가 왜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하나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정답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정답 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느냐라는 그 기준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짝져서 정답 하나를 추출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이게 부재하는 거예요. 이게 부재하다 보니까 뭐냐? 자신의 주관적 능력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시 문제가 나오면 어머님들이 국어 우리 아이들이 가끔 틀렸을 때 엄마 봐봐 시가 이거잖아. 문제가 이거지. 선지가 이거잖아. 봐봐 이거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답이지. 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맞는데 거봐 이상하다니까 학교 선생님 문제 잘못 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주관에 빠져서 엄마 이게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잖아. 그럼 선지기 답이지. 라는 거에 이미 중요한 결함이 빠졌죠. 이게 이거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주관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의 제기를 하면 엄청 깨져갖고 오죠.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끝까지 씩씩댑니다. 국어 문제는 너무나 이연령 비연령이야. 이래도 답 저래도 답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의 무지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국어에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어라는 과목 하나에서 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랬죠. 외부 지문이 나온다. 그 외부 지문 나오면 어떡하느냐. 찍지요. 너 이거 왜 틀렸니? 엄마 이거 안 배웠어요. 이선지는 처음 봤어요. 그럼 못 푸니? 네. 못 풀죠.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 공부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시가 몇 개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시가 몇 개 나오죠? 하나, 두 개 나오죠? 많이 나오면 두 개 나옵니다. 그럼 자습서나 문제집을 학교에서 배웠죠? 학원 가서 달달달 하죠? 거기 있는 문제들 때려 박았고 다 풀죠?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우수를 다 보니까. 거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탐이죠. 거의 암기예요. 그죠? 그런데 안 배운 시를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신고사에 나와 있는 시를 하나 던져주세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여기가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대. 한번 찾아봐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찾습니까? 비유나 상징이 있대. 찾아봐. 찾습니까? 못 찾죠. 그럼 왜 못 찾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정해졌죠. 그쵸? 뭐라고요? 안 배웠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시험장 가서 어떡할 겁니까? 수능시험장 가면 나오는 그 시가 아는 시입니까? 모르는 시입니까? 모르는 시죠. 근데 맨날 교육부상 그러죠. 어디서 나옵니까? 교과서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배웠어야죠. 그럼 뭐예요? 찍죠. 그리고 틀려요. 그러니까 국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시를 예를 들었지만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너무나 약해요. 궁금하시면 댁에 가서 시험을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와 상징 문학에서 예를 들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시에서, 이 소설에서, 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비유를 왜 썼니? 고등학교 내신고사는 왜 썼니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유나 상징이라는 개념어를 안 줍니다. 중학교 때는 뭐 비유와 상징, 뭐 객관적 상감을, 감정미 이런 용어들이 개념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나 보다 해서 외워서 딱 찍고 맞아 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비유나 상징, 객상이나 감정이란 용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죠. 자연이나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또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럼 이걸 보고 이거 객관적 상가물이구나. 이거 감정이구나. 그럼 이 낯선 시에서 그게 쓰였는지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럼 선지를 읽고 해석하는 것도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훈련이 안 됐으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죠. 그러면 1, 2, 3, 4, 5번 선지가 다 답인 거예요. 그럼 찍더라도 이제 5분의 1 확률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시험 보고 나서 어려워요. 고등학교 국어시험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뭘 줘야 되느냐? 제가 탈무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 줄래? 낚시질을 가르칠래? 그럼 낚시질을 가르쳐야죠. 우리 아이들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지문을 볼 수 있는 힘, 선지와 보기를 분석할 수 있는 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지문 하나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내신고사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머님들이 저를 보는 이유가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 아이 내신국어 다 맞아야죠. 수능 전국 상위 1% 안에 들어가야죠. 이거 목표로 온 거 아니십니까? 그냥 단지 내신 1등급? 내신 1등급 이거에 만족하실 거면 굳이 제 수업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등급제가 1등급부터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1등급입니다. 1등급 숫자가 인서울 학생 숫자보다 많습니다. 고등학교 전국의 1등급 숫자가. 그러면 1등급 컷으로 최저 등급 깔아주면 스카이 못 가죠. 대학도 지금 고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건 아예 뭐죠? 최저 등급을 없앴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이제 그래도 되죠. 자기네가 하나의 기준점이니까. 우리대로 뽑아도 돼. 그러면 연대나 고대도 1등급이라 하면 연대 고대 학생들 다 합쳐봐야 이거에 한 7, 8배, 9배, 10배 숫자가 더 많아요. 1등급 숫자가.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그 다음 최상위 학과, 소위 말해서 의대라든가 좀 좋은 학과들은 원점수라는 걸 내신고사에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원점수 관리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뭐 92점이다. 그럼 92점 1등급 컷과 98점 1등급은 다른 겁니다. 그냥 1등급, 그래서 인서울에서 1등급,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학과를 가고자 한다면 얘가 꼭 요구가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내신 수시를 뽑을 때 이거 갖고 뽑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10%든 20%든 반영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얘도 잘해요. 그리고 정시를 가서도 뭐냐, 내신 성적이 또 반영이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안 되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이제 큰일 나죠. 어차피 합격선에 딱 걸릴 때는 0.2점, 0.5점이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점수와 수능 점수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을 때 수시가 영향력이 뭐 이거 10%만 반영해도 어마어마한 수치로 다가서는 거고, 거꾸로 수능 국어에서 내신 성적 반영했을 때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어마어마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7월이면 학원가에서 뭐라 부르냐? 예비고1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죠. 예비고1. 왜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월 딱 내년 3월에 스타트를 끊잖아요. 내신. 그러면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뭐하죠? 내신하죠. 다 내신합니다. 그죠? 1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능 공부, 국어 공부 다 스탑입니다. 다 내신에 우리는 해요. 3월 둘째 주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죠. 진도도 안 나갔는데 내신 공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7월부터 내년 3월 둘째 주까지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고 가요. 갈 길이 멀죠. 근데 국어가 영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원래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언어 영역이란 과목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의 완성이라는 말이 없죠. 몇 개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고3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해야죠. 근데 계속 하는데 얘를 열심히 하면 얘도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공부하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것들은 다 어디 도움이 되죠? 당연히 여기 도움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브로셔를 보시면 꼭대기다가 빨간 글씨로 바꿔놨죠. 리뉴얼이라 써놨어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 내신에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을 대상으로 여기다가 다 때려놨어요. 그러면 개념과 이론을 설명할 때 예문은 뭐냐? 바로 내신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 숙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피드백 숙제는 뭐냐? 교과서 8종. 우리 아이들 교과서 8종에 국어 1, 2가 있거든요. 국어 1, 2에 나와 있는 시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 놓고 해설서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때려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를 위해서 수능과 내신을 둘 다 대비하는 기본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신 보면 애들이, 제 제자들이 놀랍게도 국어 시험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냥 잘 보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 보죠. 제가 압도적으로 잘 보게 할 자신이 있어요. 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제 제자들 학생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제가 대치동에서 악명이 높죠. 뭐가 악명이 높냐? 첫 번째, 숙제가 많아요. 두 번째, 필기량이 많아요. 세 번째, 수업 분량도 많아요.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 새끼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용문이 제자와 아닌 제자들 사이에 벽을 세워놔야 돼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그쵸? 기왕이면 돈 들여서 이거 시간 투자해서 이거 했으면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지 안 들은지의 차별을 세워주려면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하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못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두 개를 조금 더 많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요만큼의 차이지, 이것도 넓은 시야에서 저같이 이제 고 1, 2, 3 수능 전체, 내신 전체를 통과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죠. 나와봐야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거고, 결국 궁극적 목적지 가면 여기 다 닿아야 돼요. 끝에 가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기를 안 줬어요. 수업 시간에 다 때려 썼습니다. 다 쓰게 하고. 쓰는 공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쓰는 공부를 안 해요. 다 눈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 공고사에서 서술형 시험을 진짜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 머릿속은 알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머릿속에 생각은 도는데 막상 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안 써버릇하니까. 그래서 필기가 없었는데 제가 현실과 좀 타협을 했어요. 제 교재에다가 필기 노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다 만들어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쓰는 공부, 그리고 자기가 복습하는 공부, 그리고 숙제 오는 공부, 시간 투자, 노력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어머님, 지금 아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과목별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국어랑 수학. 속된 말로 다른 과목생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나머지입니다. 국어 수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통과 공통사회라는 이제 황당무계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공과 공사를 보면 변별점이 없습니다. 그죠? 공과 공사가 변별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과 공사 시험 범위는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고사 올라가면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뭐 윤리도 하고 사탐도 하고, 아니 뭐 문화, 경제도 하고 뭐 화학도 하고 물리도 하겠지만, 그건 다 내신에서만 반영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공과 공사는 1학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수능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결론은 국어랑 수학의 베이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시간, 아니 공부 시간 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중학교 때 어머님, 아버님들 국어에 대한 공부 따로 시간 배정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내년에 가서 이제 국어 때문에 고통을 받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수생, 최상위권 재수생. 최상위권 재수생이 무슨 과목 때문에 재수하죠? 국어입니다, 국어. 수학이 안 돼서 재수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 소위 말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학이 안 된다? 그럼 의대를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과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학이 안 된다? 그럼 스카이 못 갑니다. 속된 말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죠?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이 개인 복습 시간이 들어가면, 공부 시간, 숙제 시간 들어가면 국어도요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논란이 생기니까 적어도 15시간 내지 12시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요 잘하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잘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어머님들 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 것밖에 안 해요. 그죠? 제가 학원집밖에 안 하거든요. 취미도 없어요. 술도 되게 잘 마시게 생겼지만 저 술도 못 마십니다. 1년에 한 2-3번 먹어요. 소주 석 잔, 맥주 한 잔이 제 치사량입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거는 보시라고. 우리 중학교 우리 아이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하면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6개, 7개입니다. 많이 배우면 10개. 프린트까지 해서 하면 12개 이상 배운 학교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이거를 가지고 시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가르쳐요? 이거 예를 든 겁니다. 택도 없죠. 우리 아이들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얘들아, 시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시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 그럼 뭐라고 공부하죠? 주제요. 시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소리죠. 시를 공부할 때는요, 시적 화자를 알아야 돼요. 화자가 뭐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시적 대상이거든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의 주인공은 누구니? 그럼 또 화자래요. 대상이 주인공입니다. 화자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를 공부하는지 타겟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법이 나왔어요. 얘들아, 의문이란 하면 단수 남기 공부 열심히 해갖고 겁나게 잘 외웁니다. 의문이란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언어의 최소 단위입니다. 잘했다 얘들아. 그러면 거기서 핵심 개념은 뭐니? 한 단어로 말해봐. 그럼 입을 다물어요. 그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외운 거예요. 그럼 개념을 써먹을지 모르면 죽은 지식이죠.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하는 언어의 최소 단위, 핵심 개념이 뭐니? 그럼 어떤 친구가 의문이 제일 작은 단위니까 최소 단위요. 아니죠. 구별입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의 뜻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는 뭐냐? 형태소입니다. 그럼 형태소 핵심은 의미를 가진다 있습니다. 그게 문법적 의미든 실질적 의미든. 그럼 말의 뜻을 가지면서 띄어쓰면서 독립적 단위로 쓰는 걸 뭐라 그러니? 그게 단어입니다. 그럼 단어는 뭐의 분류 기준이 되니? 품사입니다. 품사가 단어 분류의 기준인 거죠. 그럼 국어 품사는 몇 개가 있니? 그럼 8품사라 그래요. 맨날 영문법만 해갖고. 9품사입니다. 9품사.
부품사. 그럼 단어는 띄어쓰기 대상이 됩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조사만 예외입니다.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지만 붙여 쓰겠다가 머릿속에 뭐 딱 개념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다 독립적이고 휘발적 지식입니다.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하는 언어 최소 단위가 의문이면 이게 상위 개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상하 개념도 써먹을 줄 몰라요. 그거에 하위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니? 그러면 이래요. 왜? 음소와 운소가 있잖아. 음소, 음소 한 글자씩 따봐. 그게 뭐지? 의문이지. 의문이 상위 개념이고 음소와 운소가 하위 개념이야.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속성을 갖고 하위 개념의 고유 속성을 하나 더 가져. 아니? 그러면 이래요. 거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아이들은 상하 개념을 써먹을 줄 모르니까 공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줄 몰라요. 왜? 다 단순한 기로 때려 박은 겁니다. 이것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 본질을 보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문제로 나오고 선지로 나오는지를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는 내년에 내신고사 보고 3월 모의고사 보면 거기서부터 일단 큰 차별화가 됩니다. 이게 되어 있는 친구와 그냥 지금 당장 가셔서 어머님들 기출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예비고1이 기출 모의고사를 풉니까? 이 아이들은 뛰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이 얘가 왜 정답이고 얘가 왜 오답인 줄 몰라요. 오답 노트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설서 보고 베껴요. 그래서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건 필기 공부지 공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를 틀리더라도 오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게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때 실력이 하나 느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공부의 목적 그리고 내가 왜 하는지 방향성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소위 말해서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시간 낭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과 이론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 지가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객관적 정답, 합리적인 정답, 보편적 정답 찾을 기반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거가 꼭 고3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된 친구 안 친구는 어디로 가느냐? 고2, 고3 올라가서 고3 딱 최고 정점 찍었을 때 그때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왜? 듣고 알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하는 말이 뭐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죠. 모르면 안 들립니다. 수학? 모르면 안 들리죠. 수학 공부할 때 뭐부터 하죠? 그 다음 뭐 하죠? 예제 풀고 유제 풀고 실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게 없어요. 뭐부터 하느냐? 그냥 들이다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가면 최상이고 저 중위권이고 항상 국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점수는 안 나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 국어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결국 국어가 관련을 짓죠. 제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저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학생들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수학은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수학은 된다. 수학 안 되면 곤란하죠. 그죠? 수학 해야 됩니다. 수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영어라든가 또는 통과 통사 그 다음에 그 밖의 과목들 내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고3 재수생들이요. 의대 관련 애들이 과탐을 안 해요. 아시죠? 사탐이에요. 사탐. 왜? 사탐만 해도 어디 가요? 의대를 가니까. 그 의대 가면 걔네들 의대 가면 도대체 뭐 합니까? 진짜 답이 없는 애들이죠. 그 애들이 공대를 가요. 공대 가면 뭐 합니까? 속된 말로 미적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죠? 지금 교육제도가 약간 좀 파행적으로 윗선배들이 혼란을 겪어요. 근데 우리 바로 윗선배들, 우리 친구들 1년 선배들부터는 그게 좀 수정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좀 덜 불행한 거예요. 1년 선배들은요, 얘네 아무것도 모르죠. 얘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니네 진짜 불행한 세대다. 왜냐면 교육제도가 바뀌는 애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애예요. 차라리 그 밑에 학년 애들은 윗선배들 보고 얘네들이 잘 되고 못된 것을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내가 방향 설정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 1년 선배들은요, 그냥 작년에 완전 대혼란이었습니다. 대혼란.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1학년 내신고사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가는 선배들을 보고 우리 후배들은 그걸 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어머님들도 관심 있게 아버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가 그랬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고. 글쓰기 훈련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내신에서 서술형 다 못 써요. 그리고 요즘 내신고사 문제가 서술형이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한두 문제씩 냅니다. 논리적 글쓰기를 못하면 여기서부터 답은마저도 글쓰기 방식이 틀려서 점수가 속된 말로 까이는 거예요. 감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서 저희 목표는 여기다 내신 1등급이라고 겸손하게 쓴 겁니다. 뭐냐? 다 맞잡니다. 내신은 다 맞고 수능은 전국 상위 1%. 전국 상위 4% 1등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상위 1%가 하는 자가 내가 수학을 하나 망가졌을 때도 국어로 아시죠? 결국은 국어가 올해 빼고 예년에 계속 최근 연도를 보면 국어의 변별 점수가 가장 컸죠. 수학이 물론 어려울 때는 수학이랑 비슷하기만. 그래서 결국 국어에서 점수를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난 점수를 딱 커버를 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국어를 남겨서 오히려 대학 가는데 유리해집니다. 결국은 국어 수학 2개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제 수업은 홈페이지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영상이 있어요. 수업한 거 이게 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 동영상을 무료로 우리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신청하고, 특히 여기 잘 봐야 돼요. 학습 자료실. 여기에 선배님들이 내신과 수능에 관련된 자료들을 질문한 거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되게 폐쇄적인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격이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 아니라서 뭐 대한민국 수험생이 모두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1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제 새끼들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속된 말로 남의 새끼들은 망해야 돼요. 그래야 변별이 생기죠. 아니 비싼 돈 내고 그 다음에 비싼 시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성과를 쌓았는데 이거를 그냥 다 푼다고요? 무슨 홍익인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제가 수락을 해준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제가 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카카오톡 있어요. 손영록 국어교실 거기다 친추하시면 거기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동영상에 관련된 거 다 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도 동영상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다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신경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거 잘 보라고. 심심하면 이거 로그인해서 읽어보라고 해주세요. 여기 있는 자료들, 특히 맨 앞에 공지에 떠 있는 것, 이게 조회수 높은 것들 잘 보세요. 그게 조회수가 높다는 얘기 뭡니까? 내신과 수능에서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큼 보배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요. 이제 숙제가 나갈 텐데 매주 있습니다. 미니 모의사 매주 나가고요. 오답 노트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오답 노트는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답 노트는 내가 왜 틀렸고, 이선지가 왜 맞고, 이선지가 오답인데 얘가 왜 오답이고 얘가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시간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늘 해야죠. 늘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 돼야 돼요. 그리고 고시초 총정. 이 책이 진짜 은혜로운 책입니다. 여기서 내신과 수능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요 작년에는 여기다 리뉴얼 써놨죠. 작년에는 여기다 필기를 1도 안 줬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필기 노트, 그러니까 자습서를 만들었어요. 다만 숙제에서 핵심상을 네모 블랭크를 빵빵 뚫어서 숙제 검사에서 동영상 듣고 다 강의 들은 다음에 거기 채워서 숙제 검사를 매주 해서 발송합니다. 얘도 숙제 검사 매주 합니다. 이건 바코드예요. 바코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딱 결제하잖아요. 요 5 숫자가 우리 아이 고유 넘버입니다. 이걸로 출결도 하고 성적 관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오면 바코드만 내면 이렇게 띡 찍어갖고 출결 수업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니 모의고사에 대한 OMR 카드입니다. 여기 5 숫자가 수험 번호고요. 아까 5 숫자요. 여기 미니 모의고사 1번부터 미니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를 한 반 정도 25문제 왔다 갔다 해서 줄여놓은 형태고, 한자성어나 그리고 속담 그리고 복습 서술형 문제까지 해서 이거를 매주 해서 채점을 해서 이렇게 개별 성적표가 나와요. 그리고 개별 성적 나올 때 부모님들 꼭 보셔야 될 거 뭐냐? 첫 번째, 우리 자녀분의 점수요. 두 번째, 석차요. 그리고 석차의 가로는 공동 석차입니다. 그리고 평균이요, 상위 30%요. 최고점이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1차 목표는 평균에 들어가기입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또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좀 했는데 반평균에 못 듭니까? 못 들어요. 못 듭니다. 100명이면 50명은 들고 50명은 못 드는 거예요. 이게 학교 평균이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듣는 아이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평균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왕이면 상위 30% 한번 들어야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1등 한번 찍어야겠죠. 제가 미니 모의고사가 뭐 복습 숙제도 있고 한자성어 숙제도 있고 뭐 속담 숙제도 있지만 이게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고1 수준을 줍니다. 점수가 아주 은혜롭죠. 너무 잘 나와요. 다 맞거나 하나 두 개 틀려요. 살살 꼬시는 겁니다. 괜찮지? 할만하지? 그리고 나서 5주차 꺾였죠. 확. 여기서 고3 거를 줍니다. 왕창 틀리게 하죠. 어머님도 이제 뭘 보셔야 되냐? 이 점수를 보시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왕창 틀리게 하느냐? 오답노트 해야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 수업을 듣는 거는 점수로 기쁘려고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실력을 올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적응 과정이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죠. 점수로 기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얘도 확 꺾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올라오죠. 이 파란 선이 평균이고 이게 이 학생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도 보상권 만나면 사정없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들 겁니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시간 투자는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뭘 맞고 왜 맞고 왜 틀렸는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항별 오답률도 다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 오답 노트 작성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학생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조 총정 여기 보시면 필기가 다 되어 있죠. 블랭크 보이십니까? 요거 다 채워서 오는 겁니다. 동영상 숙제예요. 동영상 듣고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스텝 선생님들이 채점해서 미흡하면 미흡하다고 잘하면 잘했다고 도장 찍어서 보내고 안 되면 다 어머님들한테 잘 되고 못 되고 결과를 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카톡 특히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다 보내거든요. 발송 문자, 출석, 인강 다 보내요. 링크도 있죠. 유튜브 링크도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 자료도 링크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들어도 되고 유튜브로 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고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요런 이제 특히 긴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터링하는 게 있어요. 제 문자가 길잖아요. 이거를 해제를 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왜 안 와요? 이것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성적표 하는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카톡에 채널 친구 추첨면 여기 항목별로 요거 딱 클릭하시면 관련된 것들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제 교과서예요. 현대시, 현대문법, 고전시, 고전문법, 그다음 산문, 그다음에 이게 내신고사 자료 들어있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독해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주차별로 나가는 거 간단히 정리해놨고 현대시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현대시는 9주차의 서술형 종합시험 봅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공부한 거 서술형 종합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깨끗합니다. 문제밖에 없어요. 5월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극악입니다. 이 시험은 붙여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떨어뜨려서 재시험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라 이거죠. 우리 아이들 제가 습성을 잘 알아요. 딱 9주 끝나죠?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죠.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되게 해야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회차가 있고 2회차가 있는데 얘가 시험지가 같아요. 그리고 3회차가 있고 4회차가 있는데 시험지가 같아요. 컷 점수는 85점입니다. 0.2점 단위로 채점을 해요. 84.8점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 통과하면 안 봐도 돼요. 떨어지면 재시험을 보죠. 근데 시험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가 뭘 틀렸는지 뭔 말인지 몰라야 돼요. 처음부터 다 다시 공부하라고. 그리고 3차 시, 4차 시로 넘어가면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을 바꿔요. 그럼 기존 문제도 중요한 건 남겨놓습니다. 왜? 이거 해놓고 100% 바꾸면 나온 거 빼고 공부해요. 그 꼴 못 보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다 다시 하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약간 좀 편법, 좀 쉽게 가는 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쉽게 가면 됩니까? 결국 끝에 가서 자빠지죠. 중요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1차 시에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험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4인당 2분을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이름을 써서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누구야 나와봐. 얘들아 박수 쳐줘. 이거는요 어깨 한번 세워주는 겁니다.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100명씩 나오면 전 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반에 1명, 2명 나오게끔. 근데 생각외로 잘 합니다. 놀랍게도 한 작년에 같은 경우 13명 정도 줬어요. 재작년에는 23명이 받았습니다. 걔네들은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이라도 통과하면 이 85점 통과하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신 수능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 배우는 거니까 끝까지 시험 봐서 끝까지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그때 또 실력이 늘어요. 그럼 이게 뭐냐? 서술형 시험 답 글쓰기 훈련이에요. 내신고사. 이거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 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이제 9주차가 됐으니 서술형 시험 보겠네. 그럼 8주차부터 초긴장, 7주차, 8주차 진짜 갖다 다 때려 박아야 돼요. 내신고사 시험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는요,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문법 6주에 걸쳐서 볼 것이고 총괄 시험 있습니다. 얘도 있죠. 그리고 고전시가 6주 하고 고전문법 하고 그리고 산문하고 그리고 독해합니다. 그리고 총 주차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에 첫째 주에 선행반 하는데 선행반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후행반은 9월에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 그러면 7월 첫째 주랑 9월 첫째 주랑 주차 차이가 나죠. 이 친구들은 똑같이 다 독서 독해까지 끝나는데 이 친구들은 산문을 건너뛰어요. 산문까지 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산문을 듣고자 한다면 여기 선행반 할 때 미리 땡겨서 같이 2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반이 좀 더 수업하기에 나가기에 좀 더 유리하죠.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 이게 강의 계획표인데 주차별로 쭉 있습니다. 선행반은요 딱 여기서 산문까지 끝나요. 3월 둘째 주까지 내년. 그리고 내년 여름방학 때 독서 독해 6주 특강하면 됩니다. 독서 독해를 왜 뒤로 뺐느냐? 독서 독해는 1학년 내신고사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문학이랑 문법을 해야 돼요. 현대문법, 고전문법. 이거 가지고 사실 결판이 나요.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독서 독해 중요해요. 독서 독해가 1학년 내신에 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후행반이니까 후행반은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문법 끝나고 나면 그게 없어요. 산문이 없죠. 그러니까 산문을 할 때는 후행반은 좀 그런 면을 좀 고민해야 돼요. 이건 수강 후기죠. 어머님들이 가장 재밌게 읽으시는 거 심심하면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기 있네요. 핸드폰 번호거든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질문을 받습니다. 1년 365일 받아요. 밤에는 11시부터 4시까지 질문을 받아요. 새벽. 제가 몇 시에 자냐면 아침은 보통 7시 정도에 잡니다. 몇 시에 일어나냐? 11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부터 수업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자야겠죠. 그래서 금요일서 통 넘어갈 때는 2시부터 11시부터 2시까지만 질문을 받아요. 주말 수업은. 저도 사람이니까 좀 잠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통 2시 반에 자서 7시 한 50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잠자는 시간 말고는 월화수목금토일 질문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되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질문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질문하는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뒀다가 장식품도 아니고 모르면 그냥 국어에 관련된 건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해주죠. 보시면 여기 이제 학생 이름이 저장된 거 있죠? 이게 다 학생들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선배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생각외로 질문을 생활합니다. 질문을 열심히 한 친구 안 한 친구는 끝에 가서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건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나오죠. 이 아이들은 사진까지 찍어서 질문을 해요. 남학생, 여학생 이런 거 상관없죠. 그죠?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녀분들도 질문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고3 끝나는 날까지 가장 전 과목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잘 봐주는 선생 누구냐? 절 겁니다.
학생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라는 자리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모르는 걸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선생이지 그냥 질문 안 받고 있으면 그건 장식품이지 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줘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늘 열심히 질문해줍니다. 심지어는 통화도 해주고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수업 준비물은 제가 다 줍니다. 필기도구만 보내주세요. 특히 보라색. 제가 사색펜 이상, 제가 7가지 색깔 쓰거든요. 저보다 색깔이 모자르면 안 됩니다. 이 보라색은 제일 중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아요. 한 수업 시간에 3번, 4번. 그럼 적어도 얘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업에도 목적과 타겟팅이 딱 정해져야 돼요. 얘는 꼭 알아야 돼가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 주시고 사색펜 이상, 형광펜도 2가지 색깔 이상, 추가 색깔 더, 샤프자, 지우개, 수정액, 컴퓨터, 사인펜. 그러니까 문방구를 해서 만들어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줘요. 그리고 제가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 놨어요. 그 무료입니다. 재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어디냐면 여기 다이소 있던 공사하는 자리 아시죠? 바로 그 뒷골목에 2층에 딱 보면 손영문 국어교실이라고 딱 있어요. 2층 전체가 다 제 연구실이고 재학생들 와서 재학생들 인증만 하면 돼요. 학생 출석부 이름, 자기 이름만 써주면 돼요. 와서 쓰면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차도 있고 간식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도 우리 아이들 중요한 거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교선생님들 다 계시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강이 나서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스터디 카페만 헤매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그러려고 제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홈페이지도 제가 개인 돈 들여서 만든 거고 연구실 다 개인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공부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하는데 외부적인 요소 좀 덜 지장받고 내적인 부분은 빡세게 공부하더라도 외적인 부분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광고 이런 거 안 해요. 대치동에서 혹시 이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 정류 중에 오라 국어는 용문이에게 못 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걸 안 합니다. 저는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모르지 뭐만 하느냐 설명해요. 1년에 하는 설명에 선행반 수행반 설명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만 하냐 우리 선배들이 점수가 잘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얻고 하는데 제 모든 기쁨은 딱 하나입니다. 내 제자, 내 새끼가 잘하면 됩니다. 그게 제 명예고 제 광고고 제 홍보고 제 자랑입니다.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올해는 더더욱 교과서도 완전히 리뉴얼해서 보면 작년 교재랑 올해 교재는 완전히 새로운 교재로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믿고 맡기시면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학생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손영문 선생님이었습니다.